여러분들은 동전을 10,000번 정도 던져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쉽게 바꾸는 편인가요? 왜 친구들과 내기를 하면 저는 항상 질까요? 이번에 그 확률의 역설에 관해서 강연을 하게 될 이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남경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확률이라는 개념을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전 던지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이제 동일하게 나올 그런 이제 각각 이제 50%씩 나올 그런 동전을 계속 던진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동전을 뭐 4번이나 5번이나 이런 식으로 좀 적게 던진다면은 앞면 뒷면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엄청 많이,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듯이 한 10,000번 정도 대충 던진다면은 앞면과 뒷면이 대충 비슷하게 절반씩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시행, 어떤 되게 무작위한 시행을 정말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대충 이렇게 균등하게 뭔가 이게 나온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5,000번 나오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 더 궁금한 것은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좀 더 정확히 어떠한 분포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5,000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좀 더 자세한 분포를 알 수 없을까, 그러한 좀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행을 정말 해보면은 대충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제 5,000번 근처인데,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5,000, 여기 이제 가로축은 제가 이제 0으로 했지만 사실 여기 중심이 5,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번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5,000번일 때 가장 높은 꼭대기, 산의 꼭대기가 있고,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분포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포를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그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5,000번, 그 가장 그 중심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쁜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한 분포를 따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중심극한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무작위한 시행을 이렇게 정말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할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그 횟수가 큰 수의 법칙 기준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따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몬티올 딜레마라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몬티올 딜레마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어떤 게임이 있는데요. 이제 3개의 문이 있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3개의 문이 있는데, 참가자는 이제 이 문을 무작위로 하나 고릅니다. 그래서 3개의 문이 있는데, 1개의 문 뒤에는 이제 상품이 하나 있고, 나머지 2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이제 차를 갖고 싶은데, 그 1번, 2번, 3번 문 뒤에 어느 문 뒤에 차가 있는지를 사실 정보를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3개 중에 1개를 그냥 무작위로 하나 골라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3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차가 있을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고 차가 없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재미있는 그런 게임을 하나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번 문을 골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의 그 진행자가 있죠. 이 게임의 진행자는 나머지 2개의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번을 문을 열었다고 제가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처음에 1번 문을 열었다면은 진행자가 나머지 염소가 있는 3번 문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닫고 참가자한테 이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과연 그 1번 문 선택한 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바꿀 것인지,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맨 처음에 골랐던 1번 문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고, 반면에 2번 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처음에 예상하는 답변은, 사실 이게 처음에 고른 문이나 이렇게 바꿨을 때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몬티올 딜레마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꿀 때 우리가 선물을 가지게 될 확률이 3분의 2, 즉 50%를 훨씬 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의 선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선물을 가질 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처음에 제가 이제 염소가 있는 상자를 그 문을 골랐다면은 염소가 2마리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진행자는 반드시 나머지 1마리의 염소가 있는 문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즉 진행자가 알려준 그 나머지 문에는 반드시 뒤에 선물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가 그 문을 이제 바꿔서 고르게 된다면 반드시 선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참가자가 처음에 염소가 있는 문을 고를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 1번 상황에서 벌써 이미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처음에 이제 운이 좋게 참가자가 처음에 선물이 있는 문을 운 좋게 골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자기의 선택을 바꾸게 된다면 무조건 염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종합하면은 자기의 선택을 바꿨을 때 선물을 가질 확률이 3분의 2, 즉 67%가 되어서 50%를 넘기 때문에 바꿀 때 선물을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높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몬티올 딜레마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문제는 이제 비행기 좌석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승객들이 이렇게 쭉 한 줄로 서서 이제 차례차례 표를 보여주고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승객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첫 번째 승객이 비행기 표를 분실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승객이 비행기 표를 잃어버렸고 나머지 99명의 승객은 자신의 비행기 표를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객이 비행기 표를 분실했기 때문에 비행기에 입장했을 때 100개의 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본인이 골라서 하나 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객부터는 이제 본인의 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운이 안 좋게 맨 처음 들어간 승객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제 자기가 앉을 자리가 이미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9개의 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 즉 첫 번째 승객이 뭐 운 좋게 본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자신의 표를 보고 자기 자리에 그냥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전부 다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장 마지막 승객, 100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승객이 과연 본인 자리에 그대로 앉을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승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비행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지막 승객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이 당연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정확히 50%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마지막 승객 이전에 이제 99명의 승객이 앉을 때 자기 마지막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승객이 앉아야 할 자리 또는 자기 자신이 앉을 자리, 이 정확히 두 개의 자리 중 하나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단계마다 이 두 자리가 선택될 확률이 동등하므로 결국 정답은 반반, 즉 50%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자리의 역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승객 수들이 정말 많아지면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앉을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승객의 수, 비행기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정확히 50%라는 높은 확률로 자신의 자리를 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예시는 신비로운 새 주사위라는 이제 세팅인데요. 세 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라고 불리는 세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각각 6개의 숫자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주사위에는 2, 2, 4, 4, 9, 9. 두 번째 주사위는 1, 1, 6, 6, 8, 8. 나머지는 3, 3, 5, 5, 7, 7.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당연히 던질 때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게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이제 되게 신기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주사위하고 B 주사위를 이렇게 동시에 던지면은 A가 B를 이길 확률이 대략적으로 9분의 5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55% 나오겠죠? 이유를 간략히 보자면은 A라는 주사위는 지금 9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기 때문에 9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이깁니다. 3분의 1이죠, 거기서. 그리고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B라는 주사위는 1이라는 A가 4가 나오고 B가 1이 나올 때 A가 이기고 마지막으로 A가 2가 나오고 B가 1이 나올 때 여전히 A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은 총 5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9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B, C 주사위를 던질 때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B가 C를 이길 확률이 55%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C하고 A를 2개 골랐을 때도 C가 A를 이길 확률이 55%가 나옵니다. 이 상황이 되게 신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A, B, C를 골랐을 때 A가 B 서로 꼬리가 무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A가 B를 이기며 B가 C를 이기며 C가 A를 이기는데 되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세 확률이 전부 다 50%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위바위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가위가 보를 이기고 보가 바위를 이기고 바위가 가위를 이기죠. 이 서로 꼬리 무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데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정확히 50%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로운 세 주사위는 꼬리가 무는 상황이지만 이 꼬리 무는 상황이 전부 다 50%를 넘게 되는 직관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사실 수학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세 주사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확률 하면은 사실 도박을 가장 또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박장을 가서 그 진행자와 같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각 라운드당 각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본인이 이길 확률이 50% 그리고 진행자가 이길 확률이 50% 정확히 반반인 도박장에 참가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게임을 했을 때 1원을 베팅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기면은 1원을 가져가고 도박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게임에서 졌을 때 참가자는 이제 분해서 베팅을 더 크게 합니다. 곱하기 2를 해서 2원을 베팅합니다. 두 번째 게임에 참가합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 만약에 이길 수 있겠죠?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긴다면 즉시 도박장을 나갑니다. 더 이상 나머지 게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빅토리라는 상황이죠. 만약에 각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이겼다면 그 즉시 도박장을 나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맨 여기 4원이라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서 두 번째 게임에서도 졌다 이러면은 참가자가 이 상황에 되게 분해서 곱하기 2 4원을 그 다음 게임에 베팅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은 참가자는 이 도박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첫 번째 게임에서도 지고 두 번째에서도 지고 n-1번까지 전부 다 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돈을 계속 잃죠? 1원 잃고 2원 잃고 4원 잃고 8원 잃고 모든 게임에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n번째에서 첫 번째로 승리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베팅을 곱하기 2씩 하니까 n번째 상황에서 베팅을 2의 n승만큼 거의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베팅된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박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어느 라운드에 이긴다는 것에 상관없이 항상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은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도박장에 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팅 금액을 2배씩 늘려가면서 베팅을 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도박에 참가하면 이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의 역설이란 그냥 도박에 곱하기 2식으로 베팅을 하면은 언젠가는 돈을 번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완전히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주머니에 가진 돈이 정말 무한히 많다면은 아까의 그 전략이 그대로 통합니다. 무조건 돈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무한히 많지 않다면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자기가 가진 예산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정말 딱 얼마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베팅 금액이 이게 거듭제곱승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게임을 언젠가 유한번 안에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박을 종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기게 된다면은 1원을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운이 나빠서 이 모든 게임에서 다 졌다면은 잃는 금액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각 게임에다가 베팅을 1원 하고 2원 하고 4원 하고 매우 큰 금액을 베팅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K승 빼기 1이라는 매우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 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학에서는 옵션 정지정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재미있는 도박의 역설이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정말 가진 예산이 무한하다면 기대 수익이 양수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대 수익은 사실상 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전 세계에 있는 그 백만장자를 하더라도 그 백만장자는 어쨌든 유한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도박장에 참가해도 기대 수익이 양수가 되는 그러한 게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되게 또 간단한 문제인데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첫째가 딸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두 자녀가 둘 다 딸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두 확률이 같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 질문을 들으면은 답이 빠르게 예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확률은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확히 절반이고 두 번째 질문은 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33%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첫째가 딸이라는 정보가 이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딸일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절반이죠. 두 번째 문제는 적어도 한 명이 딸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째가 딸인지 둘째가 딸인지 정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둘 중 하나가 그 딸이라는 조건이 없게 되면은 모두 딸일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에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조건이 뭐였냐면 둘 중 하나가 딸이라는 확률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의 확률은 정확하게 4분의 3이 됩니다. 즉 2번 문제에서 조건 확률은 4분의 1을 4분의 3으로 나눈 즉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의 역설, 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구하는 확률 자체가 어떠한 조건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봉투의 역설이라는 역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두
두 개 봉투에는 이제 돈이 들어있는데 한 봉투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 나머지 봉투에 들어있는 돈의 정확히 2배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두 개 중에 어느 봉투에 더 큰 금액이 들어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봉투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하나를 고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저희가 이 두 봉투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이 선택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선택을 고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얼핏 보면은 제가 설명했던 몬티올 딜레마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봉투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그 봉투에 N1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봉투에는 절반 확률로 2배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 확률로 절반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봉투에 있는 금액은 2배이거나 절반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값을 한번 봅시다. 기대값이 얼마일까요? 나머지 봉투에 있는 기대값이 50% 확률로 2n이고 나머지 50% 확률로 n 나누기 2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상하게도 1.25n이 됩니다. 근데 1.25n은 원래 골랐던 봉투의 금액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오답이 말이 안 되는 게 두 개의 봉투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나머지 봉투를 고르는 것이 2등이다. 이런 상황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논리 자체에서 오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 정답을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논리적으로 비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즉, 저희 선택을 바꾸는 것이나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틀렸을까요? 첫 번째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봉투에 N1과 2N1 이렇게 두 금액이 들어있다고 저희가 상황이 주어져 있죠. 만약에 처음에 적은 금액을 골랐으면은 봉투를 바꾸게 되면 정확히 N1을 더 얻게 되죠. 만약에 본인이 큰 금액의 봉투를 이미 골랐다면은 봉투를 바꾼다면은 N1을 잃게 되겠죠. 즉, 바꿀 때 손익의 기대값은 결론적으로 0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풀이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오답을 약간 정정한 올바른 풀이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봉투를 A라고 부르고 나머지 남아있는 봉투를 B라고 부릅시다. 과연 이 나머지 봉투의 돈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1.5n이 나옵니다. 이 값은 기존 선택한 봉투의 기대값 1.5n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을 고수하나 바꾸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술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되게 재미있는 역설인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저희가 어떤 통계학적인 관측을 할 때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원에 있는 수술이 A 방법도 있고 B 방법도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A 방법에는 110명의 남자와 90명의 여자, 총 200명의 사람이 실험자로 참석을 했고요. B 방법에는 70명의 남자와 140명의 여자, 총 210명의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A 방법을 했을 때는 110명의 남자 중에서 50명이 성공을 했고요. 여자 90명 중에서는 60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B 수술법을 했을 때는 남자 70명 중에서 30명이 성공을 했고요. 여자 140명 중에서 90명이 성공했습니다.
자, 이때 본인이 수술을 받을 때 A를 받을 것인지 B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두 수술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괜찮은 걸까요? 일단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봅시다. A 방법은 몇 명이 성공했을까요? 남자 50명, 여자 60명, 총 110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200명이 참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55%입니다. 반면에 B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210명 중에서 남자 30명, 여자 90명, 총 120명이나 성공했기 때문에 전체 성공률이 57%가 되기 때문에 B 방법이 사실 우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남자라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A 방법은 110명의 남자 중에서 50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45%입니다. 그렇지만 B를 보면은 70명의 남자 중에서 30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4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본인이 여자라도 같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자라도 A를 고르면은 90명 중에서 60명이 성공을 했고 B는 140명 중에서 90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A를 골라야 합니다. 이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B가 우수하지만 각 성별로 보면 전부 다 A가 우수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벡터들이 있죠? 파란색 벡터와 황색 벡터들이 있습니다. B1을 보시면은 파란색 B1 벡터는 황색 L1보다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B2는 황색 L2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벡터를 더하면은 파란색 B1 더하기 B2는 황색 L1 더하기 L2보다 아래에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두 샘플이 이렇게 각 샘플들이 이 벡터들이 위에 있더라도 전체 총합, 즉 합산 벡터는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정확히 이 심슨의 역설을 설명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즉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이 수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만약에 A라는 수술법과 B라는 수술법이 성별에 관련 없이 작용하는 방법론이라면 B라는 수술을 택해야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성별에 의해서 이 수술이 작용하는 그 기저가 다르다면은 A라는 수술을 고를 때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역설인데요. 다시 한번 동전 던지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큰 수의 법칙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전을 우리가 10,000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수없이 많이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 거의 절반씩 나온다고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조금 더 이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동전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앞면, 이 연속해서 앞면이 2번 나오는 시점이 빠를까요? 아니면은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빠를까요? 직관적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앞면, 앞면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또한 앞면, 뒷면이 나오는 확률 역시나 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을 처음으로 관찰하는 시점과 앞면, 뒷면을 처음 관찰하는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전 던지기 역설은 이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답은
앞면을 연속해서 관찰하기 위해서는 6번 정도 던져야 하고, 앞면, 뒷면을 차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4번만 던지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즉 앞면이 2번 연속해서 나오는 시점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경우로 처음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앞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 뒷면이 나온 그 첫 번째 상황을 한 번씩 이렇게 이동시킨 n+1을 던져야 이 앞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이 절반, 50%라는 것을 여기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앞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두 번째 시행 때 뒷면, 앞면 이렇게 두 개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두 번째 시행 때 뒷면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다시 원래 상황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던져야 되겠죠? 이미 2번 던지기를 저희가 소모했기 때문에 n+2라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매우 운이 좋은 상황이죠. 이미 앞면이 첫 2번에 나왔다면은 그 자체로 끝납니다. 이미 앞면을 관찰하게 나왔죠. 이 경우는 그냥 2번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 파란색 식을 정립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식을 풀면 n이 정확히 6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앞면, 뒷면은 왜 다른 값이 나올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t라는 값을 정의했는데, t라는 값은 뒷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이 기대값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금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은 그 뒷면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2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2번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데요. 앞면, 뒷면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의 기대값을 m이라는 영문자로 표시해 봅시다. 첫 동전 던지기 시행 때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면 리셋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앞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리셋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 턴을 저희가 소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n+1이라는 컨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만약에 처음에 앞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앞면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뒷면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상황에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뒷면이 처음 등장하려면 2번 정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2+1, 즉 거의 3번 정도 던져야 앞면, 뒷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파란색 식으로 종합을 할 수 있겠죠? 이 식을 해결하면 4번이라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 즉 앞면 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과 앞면, 뒷면 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의 기대값이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정말 실생활, 일반 생활을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순간들을 제가 간략하게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쉽게 그렇게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설의 문제들을 가진 그런 예시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확률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역설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률의 역설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이 개념에 조금 더 친숙해지고 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